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메가 코스에서 7, 8월 오전반에서는 오늘 수업을 진행했지만 의문론 문제풀이를 했었고요. 통상론하고 학교문법은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강의가 처음이라 이렇게 원서 강의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원서 하면은 영화 개론에서는 Introduction to Language, 우리 프롱킨 영화 개론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프롱킨 책 그거하고 그다음에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한 2권 정도가 이제 개론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문법에서는 그래도 이제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Teacher's Grammar, 그 다음에 이제 Student's Grammar,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이 더 그래마 북, 이렇게 이제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통사론에서는 Syntax and Argumentation,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그 다음에 Transformational Grammar,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 카니의 Syntax, 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저도 이제 진행을 했고, 어쨌든 원서를 많이 읽은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어학적 지식을 이제 좀 다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양을 하게 돼서 이제 어떤 학습 부담을 이제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오메가 코스는 지금 이제 원서 심화 5번째 강의로 우리 보통 이제 N수, 좀 이제 경험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뭐 자세하게 읽을 시간은 없고,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교재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자, 거기에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우리가 7, 8월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고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강의 진도표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한 800페이지가 좀 넘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을 이 8주에 자세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데, 그래도 개념적으로 또 임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루어 드릴 거고요. 좀 더 여러분이 시간적인 그런 투자를 좀 원하신다면 제가 강의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앞뒤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각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까지 되어 있는데 1, 2, 3장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한 주에 한 4주 네 챕터 정도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내용들이 학교문법이나 통사론을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의 좀 나름대로 특징이라 그러면, 거기 부제를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form, meaning, us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for English language teac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스쿨 그래마, 우리 임용에서 이제 신텍스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나눴을 때, 이 스쿨 그래마 쪽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주죠. 그 다음에 신텍스. 신텍스는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스트럭처에 대한 룰을, 또 시스템을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통사론적인 그러한 이 지식이 좀 이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se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영어학에서 활용론 쪽의 그런 측면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컨텍스트를 이제 고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결국은 여기 이 그래마는 English Language Teachers,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위한 그런 이 그래마 북이기 때문에 이 교수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쿨 그래마하고 신텍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론, 교수법,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원서 강의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뭐 필수 코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이 그래마북 이 책은 대학원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원서
강좌에서 빼놓지 않고 했던 그런 책이긴 한데 이제 서답형 유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 비중이나 그러한 그 의미가 조금 이제 퇴색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초수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제 그 부담이 있고 그래도 이제 임용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한번 이 책을 보지 않았다면 한 번 정도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8주째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 이제 연습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수업 시간에 필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나중에 그 발췌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그 앤서와 함께 그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좀 임용 공부라고 하는 것이 1년 동안 어찌 보면 좀 단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단기간 내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5대1이라고 하는 경쟁이 단순하게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제 경쟁률은 한 25대1 정도 되지만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합격의 그러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5대1이라. 근데 5대1이라는 것은 5명 중에 1명인데 그럼 실력차가 있어서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이제 떨어지냐 그게 아니고 어찌 보면 상당히 운이 좀 작용할 수 있는, 네, 들어오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5대1이 실제 경쟁률은 아니다. 내가 그 안에 2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만 하면 충분히 좀 때가 안 맞아서 조금은 인내가 좀 필요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30년 여러분이 이제 교사 생활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강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당연히 임용시험에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 시간은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풀이반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보게 될 텐데요. 자 인트로덕션의 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이 책의 부제가 form, meaning, use예요. 그리고 영어 교사를 위한 문법책이라는 거. 그렇다면 어느 한 그런 영역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전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책을 읽어가야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인트로덕션에 보면 what is grammar 항상 이제 신텍스에서도 그렇고 스쿨 그래머에서도 이 그래머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문법의 기본 단위가 바로 뭐냐면 센텐스죠, 그죠? 센텐스. 우리가 이제 스포큰 폼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어터런스가 될 텐데 결국은 센텐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구조를 기술하는 그런 규칙들의 집합이 바로 그래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렉시코그래머라 그래서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이제 글쎄 이걸 어휘문법이라고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럭처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어휘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어휘하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grammar is not only about structure, 그렇죠? 스트럭처뿐만 아니라 in fact we think that grammar is interconnected with the lexicon of language 이렇게 되죠. 렉시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어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엑스바스요리를 또 생각해봐도 이 헤드가 중간 범주를 투사해서 최대 투사 범주인 phrase로 이렇게 이제 이 투영이 될 때, 즉 프로젝션이 될 때 결국은 뭐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어휘부터 시작을 하죠. 이것을 렉시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휘적인 그런 부분하고 또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onstruc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construction of form and has meaning. 자, 이건 이제 글쎄요, 이제 스트럭처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개념으로 스트럭처 말 그대로 그냥 구조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여기서는 construction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speech sound, 즉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폼과 미닝의 그 관계죠. 폼과 미닝. 폼이 있으면 그 의미가 반드시 이제 그 담겨야 됩니다. 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스포컨 폼이 있을 것이고 리튼 폼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 폼은 폼인데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construction. 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저 ed grammatical morpheme, 이 grammatical morpheme은 우리는 inflectional morpheme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거형을 나타내는 이것도 일종의 construction이다. 왜냐하면 ed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ed라고 하는 형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past tense, a verb contribute to meaning of past, 그죠? 우리가 이 past하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grammatical meaning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 construction. 결국은 이제 grammar라고 하는 것은 이런 construction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definition of grammar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지금 금방 얘기한 측면을 이제 다 같이 고려해 보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는 거죠. Grammar is a meaning making resource. 자, 다시 말해서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결국은 의미를 만들어내야 되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resource이고, 자, it is made of, 또 그것은 뭐로 만들어져 있냐면 lexical grammatical form.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lexical grammatical for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 관련 의미, 그 다음에 use.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 form과 meaning, 이것이 컨텍스트상에서 실제 사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포함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적인 측면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순서가 form, meaning, use 이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측에 보면 더 3디멘션이다. 문법의 세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은 dimensions of form, meaning, use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 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pragmatics, 아까 제가 활용론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것을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넘겨서 4쪽에 자, 그래서 form과 meaning과 use, 이것이 마치 하나의 이제 피자의 그런 이 조각이 합쳐진 그런 부분들로 완성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form은 accuracy. How is it formed? 어떻게 이제 그 형태가 만들어지느냐? accuracy하고 관련이 있다면 meaning은 meaningfulness. 어쨌든 이제 의미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형태가 있으면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통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스트럭처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이제 의미가 담긴다 이런 얘기죠. 즉 스트럭처가 달라지면 의미도 달라지는 거죠. 폼이 달라지면 당연히 뭐도 달라질까요? 의미도 달라지겠죠. 네,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러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폼이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사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appropriateness, 그런 사용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 다시 form은 accuracy, meaning은 meaningfulness, 그 다음에 use는 appropriateness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그 문법은 밑에 보시면 not a linguistic grammar, 언어학적인 문법이라기보다는 즉 학문적인 그런 구조적인 그런 문법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언어 생활에서 특히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pedagogical grammar다. 즉 교수법적인 그런 문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굳이 읽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이 장에서는 grammatical terminology 17쪽이에요. 몇 가지 기본적인 그런 이 테크니컬 term 용어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 뭐 거의 이제 반복적인 부분이고, 이제 기술하는 학자에 따라서 또는 그 교재의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용어를 조금 달리 이제 사용하는 경우 또 분류가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임용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것이 임용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패시지에서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디렉션할 때에서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약간은 좀 낯선 용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임용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게 실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19쪽에 보면 parts of speech 우리가 이제 품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통사론에서 공부했던 contents word, function word, contents word는 open class, 그다음에 이제 function word는 closed class, 뭐 이렇게 구분한 거하고 그게 다름이 없죠. 그래서 여기도 major word class, 이거는 이제 contents word가 되는 거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이제 구분한 거고, 그다음에 minor word class 같은 경우는 이제 functional word, grammatical word, structural word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major word class하고 minor word class를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명사, nouns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사에서는 이제 명사를 구분할 때 분포, part of speech를 우리가 이제 category라고 하잖아요. 그죠? distribution이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이제 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명사가 일단은, 물론 이것도 분포적인 측면이 있겠죠. 워드적인 측면에서 subject 역할을 하더라. 자, 근데 subject 역할뿐만 아니라 보면은 direct object, 즉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subject predicate,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주격 보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학교문법,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얘기하면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온다. 목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뭐 이런 펑션, 이런 grammatical 펑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법적인 그런 기능, 여기서도 뭐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냐면, 5번째 줄에 의해서, 자, nouns serve functionally라고 되어 있죠. 기능적으로 as subject of verb,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한다. 즉 주부에 이제 명사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direct object, subject, predicates. 자, 이거는 주격 보호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명사가 이제 주어를 설명해주는 그런 측면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object, predicates. object, predicates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얘기하면 오형식에 해당하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subject predicate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copular 또는 linking verb 다음에 오는 요 부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주격 부어다. 또 이렇게도 subject complement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니까 object complement. 여기서는 subject predicate, object predicate. 요 용어를 이렇게 좀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object of preposition,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근데 여기 하나 또 뭐가 있나요? 이 명사가 어떨 때도 쓰이죠? vocatives, 혹격이라고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이제 톤 유니트, 타닉 슬라브, 하나의 타닉, 그냥 슬라브이 주어지는 하나 톤 유니트로서도 사용이 되죠. 자, 그래서 vocative. 그래서 거기 보니까 let me tell you my friend, 나의 친구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때, 여기 이제 vocative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verbs, 동사를 보면은, 동사는 이제 형태적으로 이런 grammatical 그런 이 몰핌을 갖죠. 그죠? 그래서 거기 현재, 그 다음에 과거, 형,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형, 현재 분사형. 자, 우리가 명사도 물론, 모폴로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싱귤러 나운하고 플로럴 나운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죠? 명사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복수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수형으로,
단수형이고 복수형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자,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폴로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그대로 할까요? s를 그냥 붙였네. 뭐 상관없습니다. s 그다음에 ed 그다음에 en ing 그랬죠? 자, 그래서 present, past, past participle 그다음에 present participle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grammatical function을 이제 그 나타나게 되죠. 자, 이거는 모폴로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grammatical function을 지금 이야기한 거고, 자, 그다음에 우측에 나와보면은 syntactically 우리가 통사적인 측면에서 자, we can categorize verb by what follows them syntactically. 뒤에 이제 뭐가 이제 통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따라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가 따라오면은 다동사, 목적어가 따라오지 않으면 자동사 이렇게 이제 구분했던 그러한 그 분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intransitive 자동사죠, transitive 타동사죠.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ditransitive 이중 타동사라 해서 이제 그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dative verb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수요동사. 그 다음에 linking verb 이 형식에서 이게 이제 그 개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동사가 비동사죠. 커필러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동사를 통사적으로는 즉 구조적이죠.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얘기하는 오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그 측면에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거다. synthetically 하게도 구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unctionally 하게도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형용사 보겠습니다. adjectives. adjective는 넘겨보시면 6줄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은, 네 번째 줄 먼저 볼까요? The function of adjective is to modify nouns. 그쵸?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밑에 보면 attributive하고 predicative. 우리 5절에 문제풀이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서도 artificially attributive position에 있을 때, 그 다음에 predicative position에 있을 때 스테이스의 위치가 달라지는 측면을 봤었는데 그 용어가 그대로 여기서도 같이 쓰이고 있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형용사의 이제 제한주용법과 이제 또 서술주용법 그런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adverb는 동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contributes meaning of various sort of sentence, 그렇죠? 문장의 다양한 요소들의 의미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은 direction, location, manner, time, frequency. 자, 이 부사의 분류 같은 경우는 학자마다 다 달라요. 교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teachers grammar, students grammar, 또 이제 grammar book에서 그런 분류 방식이, 그러나 그 의미적인 분류는 뭐 또 용어들을 약간 달리 쓸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또 사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일 단어로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 밑에 중간쯤, 딱 중간에 보면 finally we should note that there are multi-word units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단어 이상으로 된 그런 부사의 그런 단위로서 이제 쓰이는 경우가 있겠다. 물론 그 의미적인 구분은 direction, location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pronouns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대명사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구를 대신하는 그런 게 대명사다, pronouns다라고 세 번째 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hey occupy the same position as a noun or noun phrases. 그래서 noun phrase, noun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noun phrase를 대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사론에서는 이게 이제 명사, 그 다음에 중간 범죄 다시요. n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np. 여기가 he라든가 him이라든가 뭐 they라든가 이런 것도 다 뭐가 돼요? 결국은 투사되면은 이 np가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명사구를 대신한다 해서 대명사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는 좋고, 이미 뭐 전통적으로 프로나운이라고 했죠. 여기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는 프로나운이 아니라 요거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를 대신하니까 프로 MP, 프로나운 페이스.
의미적으로는 이게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eterminals 한정사가 있습니다. 한정사에 대해서는 그 students grammar에서 좀 더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teachers grammar에도 이제 분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pre, central, post 이렇게 또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determiner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 articles, demonstratives, possessive determinals. 요렇게 또 분류하는 것도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디터미너의 그런 그 해당되는 그런 이 단어 그 부류들이 어쨌든 그러나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preposition 우리가 이제 전치사라고 하는 건데 이 전치사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이야기할 때 앞에 위치한다. 단순히 명사 앞에 위치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통사적으로 프레이저 스트럭처 룰로 기술하면 뒤에서도 이제 프레이저 스트럭처 룰로 기술하지만 PMP 이렇게 기술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한정해서 명사 앞에 위치한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PP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거기 PP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prepositions PP가 아니라 prepositions cannot connect words to other parts of sentence. 자, 이거죠. 이 전치사는 원래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장 안에 있는 요소들의 그런 그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동사와 여기 있는 명사를 또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치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word that follows. 그래서 뒤따라오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뒤따라오는 그러한 그 요소, 즉 NP겠죠. 또는 간혹 전치사 다음에는 특히 이제 그 의문사절 같은 경우 WH 워드로 시작하는 의문사절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phrasal verb 또는 이제 이 prepositional verb라고 할 때 우리 통사론에서는 그것이 뭐 부사의 역할을 한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부사가 됐든 전치사가 됐든 뭐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그 preposition으로 보는데 요거하고 또 관계도 중요하죠. 이쪽과를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또 역할도 하는 것이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프레포지션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너무 이제 픽스된 그런 문법적 지식만 가지고 임용에 임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좀 확장된 또는 심화된 그런 측면까지 여러분이 그 지식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때도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는 없겠지만 훨씬 더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그 영어 교사로서 학생들을 훨씬 더 전문가답게 또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가르칠 수가 있겠죠. 또한 임용시험에도 좋은 그런 그 성적으로 이렇게 합격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또 효율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 너무 따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마음이 지금 급한가 봐요. 굉장히 빨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번 이제 경험한 선생님들, 적어도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경험한 선생님들이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실패한 그런 경험에서 지혜를 얻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데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좀 요령 있게 좀 시간을 좀 덜 투자하고 노력을 덜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뭔가를 이제 결과를 얻기보다는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시간 투자, 노력, 피나는 그러한 이런 어떤 인풋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절박한 가운데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해서 이제 또 합격한 분들도 이제 있겠지만 결국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갖추어진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
그 퍼레토 로에 의하면, 페너트 로스에 의하면 한 20% 상위 20% 안에 드는 그런 기본적인 실력은 갖췄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대1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정말 그 임용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오메가 코스다 보니 조금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프레포지션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스페이셜하고 이제 템포럴로 이렇게 크게 이제 그 나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컨정션은 코디네이트 컨정션하고 그 다음에 서버디네이트 컨정션 이렇게 나누죠. 즉 등위 접속하고 이제 종속 접속사로 나눕니다. 계속 이 부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adverb subordinator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hrase, 구라고 하는 거, 단어들이 결합을 해서, 어떠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구다.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구,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신텍스에서는 렉시칼 그런 phrase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unctional 그 phrase가 있죠. 즉, TP라든가, CP라든가. IP,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렉시칼, 그런 그 프레이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clause인데, clause는 우리가 이제 그 sentence를 통사론에서는 clause 또는 이제 phrase로 보죠. 그죠? 왜냐하면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sentence는 프레이즈로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것은 프레이즈 스트럭처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센텐스도 마찬가지다. 센텐스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one clause. 그죠? 이 clause라고 하는 거, 센텐스, 뭐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인플렉션이 해결돼서 IP라고 이제 통사론의 이제 이론 발전 과정에서 IP로 이제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IP, 여기 I 안에 이제 뭐가 있었죠? I 안에 I바가 있고, I에 여기 이제 MP, 여기 이제 주어고, 그 다음에 요 I에는 tense. 그죠? 자, 기억나서 tense하고 agreement. 가 있는데, 사실 요 tense가, 이 문장의 헤드다. 그래서 이제 앤드류 카니의 신텍스에서는 TP, 우리가 2018년도 기출에서도 이제 TP, CP냐 또는 CP, CP냐 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센텐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 즉 이 컴플리멘타이저가 없는 그러한 절을 우리가 이제 TP다. 그 절이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립적으로 보면 이게 센텐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컴플리멘타이저 that이라든가 for라든가 뭐 if라든가 whether가 들어가 있는 좀 더 이제 TP에 보다 좀 확장된 그런 구를 우리는 CP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sentence라고 하는 것은 널 컴플리멘타이저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CP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 의문문하고 평서문이 결합이 될 때 CP와 CP로 결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줘야 되는 거죠. 아이덴티컬 phrase로 캐테고리로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거기 clause는 우리가 문장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단문, 중문, 복문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 기본 용어에 보면은 단문, 중문, 복문에 대해서 단문은 one clause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ompound sentence는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된 그러한 두 개 이상의 절이 결합된 문장이 compound고, complex는 이게 등위 접속사하고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장을 우리는 complex sentence, 죄송해요. complex sentence는 종속 접속사,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이 센텐스를 complex 센텐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넣는다면은 믹스된 그런 센텐스가 있죠. compound하고 이제 complex. 뭐 계속 혼합문이다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등위 접속사하고 종속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이제 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예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 우측에 센텐스 무드라고 돼 있어. 이게 무드
무드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다른 그 신텍스나 스쿨그램에서 무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디커티브, 그 다음에 이제 임페러티브, 서브정티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 개고요. 여기서는 인디커티브란 말 대신에 또 디클레러티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5가지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거기 그 첫 줄에 보면은 자, 메인 무드라 그래서 디클레러티브 또는 이제 그 인디커티브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인터로거티브, 임페러티브. 요거는 이제 메인, 3개의 메인이 있고 2개의 마이너를 이제 바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5개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을 굳이 넣어준 평서문에 해당되는 이제 그 평서문하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크게 인디커티브하고 임페러티브하고 서브정티브를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근데 이 교재에서는 여기를 이제 인디커티브를 뭐로 디클레러티브하고 인터로거티브로 이렇게 나눈 거죠. 즉 평서문하고 바로 그 의문문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페러티브가 있고요. 또 2개의 마이너 무즈를 이제 구분한 다음에 익스클라마토리 그 감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정티브 가정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법에 따라서 무드에 따라서 그 나타내지는데 그 무드라는 게 뭐냐? 무드와 뭐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로 다시 또 구분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1, 2, 얘가 이제 3이 되고 그다음에 4, 5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게 아마 쉽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자, 네임이 그 보여주듯이 mood conveys the speaker's attitude. 자, 밑줄가 없어요. 요게 바로 speaker's attitude, 화자의 그런 그 태도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toward the factual contents of the sentence. 문장의 어쩌한 그 사실적 내용을 그 우리가 바라볼 내용을 이제 그 기술할 때 그 길을 향한 화자의 마음 상태, 이걸 태도, 이런 것을 우리는 무드다 또는 이제 심상이라고도 보통 이제 그 번역을 합니다. 마음의 형상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평서문으로 표현할 거냐, 의문문으로 표현할 거냐, 명령문으로 표현할 거냐, 또는 가정법으로 표현할 거냐, 자, 또는 감탄문으로 표현할 거냐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너는 참 공부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서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너 공부 안 하니 이렇게 이제 의문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죠? 참 너 공부 안 한다 그럴 때 이제 감탄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스피커의 태도라는 거거든요. 공부 좀 해라 그런 의도겠죠. 그래서 명령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세상에 너처럼 공부하는 놈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 표현 방식을 좀 달리해서 무드를 달리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게 이제 무드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얘가 하나씩 나와 있네요. 중간쯤 보니까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exclamatory. 저는 같은 그런 프로포지션을 갖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더 쉽게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게 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드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뭐라고요? Speaker's attitude towards 뭐에 대한 the factual contents of the sentence. 그 factual contents of the sentence를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proposition이라고 하는 거야. 명제, 그죠? 명제, proposition.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theme, rim이라는 게 있죠. 이제 theme, rim은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이 교재에서 왜 theme, rim을 쓰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센텐스라고 하는 것은 MP 하고 VP. 그래서 이 MP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subject, 그죠? 주어다. 그 다음에 여기 VP를 predicates.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부다 이렇게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얘는 수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술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또 우리는 뭐라고 하죠?
topic, 얘를 comment. 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topic comment에 해당되는 게 이 topic에 해당이 되는 게 theme입니다. 뭐 주제, 우리말로는 둘 다 그냥 뭐 그 주제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술, 주제에 대해서 이것을 서술해 주겠죠, 그죠? 타픽에 대해서 코멘트, 논평을 해주는 것처럼. 자,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그 theme 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거기서도 그런 근데 약간의 그런 차이점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설명하기가 좀 쉽진 않네요, 그죠? 그래서 넘겨보면 중간에서 위로 보면은 거기 얘가 있고, subject가 여기서는 theme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redicate이 즉 술부가 림이 되는.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게 이제 언어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refer to topic comment language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마다, 요런 그러한 theme, 림의 형식을 갖는 그러한 언어가 있고, topic,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잉글리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차이니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어도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쭉 설명을 하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topic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주어부의 이 주어 자리가 topic이 되기도 하죠. 주부가 주로 이제 이 쓰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의 유사어인 topic을 쓸 수 있는데 우리 통사론에서 무브먼트에서 topicalization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 topicalization이 바로 뭐냐면 목적어도 topic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어가 아니어도.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my back it hurts 할 때 it hurts my back인데 my back이 앞으로 나와서 이 topic에 이제 위치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제 topic comment language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theme과 림의 그런 관계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arkedness, 우리가 marked, 그런 표현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문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대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voice, active voice, passive voice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쪽에 cohesion. 이거는 이제 grammatical, 이제 device라 그래서 문법의 그러한 어떤 응집력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mechanism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은 five linguistic mechanism이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그런 결합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reference, 지시관계,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명사가 뒤에 있는 대명사하고 지시관계, 레퍼런스의 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grammatical cohesion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llipsis, substitution, 그 다음에 conjunction, lexical cohesion. 자, 그래서 lexical cohesion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이제 의역할 때, paraphrase 할 때 밑에 보면 the word coin하고 money가 lexical cohesion을 이루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cohesion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register는 우리 기출에서도 한번 출제됐고 뭐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출제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register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사용되는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번역상 일반적으로는 언어가 사용되는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field, tenor, mode로 이렇게 다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르가 있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given information, due information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책에서 중요한 테크니컬 텀으로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 렉시코그래마는 아까 렉시칸, 그래마라고 하는 것은 어휘적인 측면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봤었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런 차원에서 그냥 어휘문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쪽에 보면은 단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거기 보면 spelling, phonetic, presentation, morphological, irregularity. 우리가 이제 학교문법이나 통사론, 언어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단어를 안다는 건 뭐냐? 그런 걸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단어는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시멘틱 피처뿐만 아니라 프래그먼트 피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단어를 이제 사용할 거냐, 그 문맥에 따라서, 그죠? 맨으로 쓸 거냐, 가이로 쓸 거냐, 뭐 등등 그런 좀 언어 선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포멀리티하고 이제 그 인포멀리티적인 측면에서, 그죠? 자, 그래서 모플로지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모플로지를 잠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서픽스 이런 부분들이 또 고려가 될 것이고 37쪽에 syntactically relevant lexical feature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이 통사적으로 이러한 어떤 어휘적인 측면이 어떻게 이제 관련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termine하고 noun의 그러한 그 관계들, 어를 쓸 거냐, 어를 쓸 거냐, 뭐 덜을 쓸 거냐 하는 그런 그 restriction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verb noun restriction. 자, 그 다음에 밑으로 adjective prepositional phrase restriction. 자, 넘겨서 co-occurrence restrictions involving preposition.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 어떠한 이런 제한을 당연히 이제 보여주는 것이 문법이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어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콜로케이션, 소위 말하는 이제 연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늘 같이 붙어서 쓰이는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이제 같다 하더라도 표현적으로는 반드시 서로 연결된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tall person이라고 하지, 또는 tall building이라고 하지, high, person, high building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statistically, 라고 쓸 때는, 이때는 important란 말 쓰지 않고, significant를 쓴다. 그죠? 통계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쓰네요. 그죠? 자, ask, answer, question하고 연결될 때는, 이제 ask, answer를 쓰지, say, 그다음 tell 이런 동사 쓸 것 같지만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exical phrase 아예 어휘화된 그러한 그 표현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lexicalized sentence stem. 그래서 아예 그냥 또 그 문장 자체가 하나의 단어처럼 이렇게 굳어진 그런 경우들. 자, 이런 부분들도 문법에다 포함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뭐 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의미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뒤에 쭉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45쪽에 보면은 denotation, connotation, cultural association. 우리가 이제 의미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론에서 봤던 용어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lexical aspect, semantic classes for. 우리가 aspect 하면은 grammatical aspect, 즉 진행사하고 완료사항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휘적인 측면에서의 aspect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tense aspect 할 때 그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쪽에 보면은 argument structure verb. 자, argument structure는 우리가 통사론에서 세타롤과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특히 이제 동사가 몇 개의 argument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one place, predicate. 이 predicate이 이제 취하게 되죠. 그 predicate은 동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전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determina가 될 수도 있죠. 뒤에 어떤 이제 argument를 취하느냐, 취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predicate이니까. 확장하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사와 관련해서 one argument, one place predicate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의 argument를 취하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완전 자동사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wo arguments, three arguments, one or two arguments. 왜냐하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죠. The door opened. 그 다음에 open the door 할 때 목적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능동형으로 이제 쓰이지만 수동적인 의미로 이제 쓰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때면 이제 아기먼트가 두 개 하나로 이제 주는 경우. 자, 그런 동사들이 이제 몇 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동사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get, know, promise, remember, see 이런 동사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4장으로 갈게요. 시간, 잠깐만. 그래도 너무 좀 달려왔으니까.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